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맡아주신 이덕일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덕일 박사님은 숭실대학교에서 무장독립운동단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한국사 연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시는 등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박사님께서는 특히 우리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셨고 역사적 진실을 구명하는 데 힘써 오셨습니다. 1998년부터 사단법인 한가람 연구소를 설립하셔서 이끌고 계시고 순천향대학교 초빙 교수로 강의 중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되살아난 황곡사관입니다. 큰 박수로 이덕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이종찬 원장님의 올해 연세가 몇 세신지 아세요? 이 89세, 제가 알기로 89세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기 물도 한 잔 안 드시고 1시간 반 열강을 그냥 쫙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미래라고도, 바라는 미래라고도 볼 수 있죠. 영원한 현역이고,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보수와 진보를 통틀어서 존경받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요.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종찬 원장님이 현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관계가 있잖아요. 아버님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만 해도 이종찬 원장님을 잘 모셨죠. 저는 우리나라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뭐 옛날에는 이제 왕의 스승을 왕사라 그랬는데 지금 뭐 왕이 아니니까 그냥 왕사 또는 국사라 그랬어요. 저는 한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국사, 나라의 스승 노릇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종찬 원장님이 국사라고 지금 뭐 부른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저 뉴라이트 친일파 제외하고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 윤석열 후보 시절에 출마 선언을 어디에 했습니까?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했어요. 그것도 이종찬 뭐 이제 회장님이 조언하셔갖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만약에 매헌 윤봉길 정신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으면 제가 아마 지지율 70%까지 지금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출마 선언은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하고, 정작 정책 펴는 건 뭡니까? 뭐 이완용 비슷하게 가고 있죠 지금.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완용 무덤에서 출마 선언을 해야지. 출마 선언은 왜 윤봉길 기념관에서 하고 국정은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선을 넘었을 때만 저는 정치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선 넘었다고 다 생각하시죠? 그럼 나라가 뭐 있었네 없었네들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매헌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코공원에 폭탄 던지러 갈 때 선서문을 썼어요. 그 전에 적성으로서 붉은 정성으로서 하고 썼는데 거기 날짜가 있어요. 대한민국 13년 4월 26일 대한민국 13년 4월 26일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 매헌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했으면은 대한민국 그때부터 있었다고 해야죠. 지금 대한민국 없었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러면 일제 때 우리가 그럼 일본 국민이었어요? 일본 국민이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제 때 일본 헌법에 적용을 받았어요? 당시 일본 헌법이 뭐였습니까? 메이지 헌법이었죠?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딱 있어요. 한국민은, 그러니까 조선인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일왕으로부터 대권을 받은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다 행사함. 이게 국민이에요? 일본 국민이에요? 헌법에 적용을 안 받는 국민도 있어요? 미국이 노예제도 있을 때 미국 노예들이 미국 국민이에요? 그러고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 보임함.
군사 점령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이종산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역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진짜 많은 후모를 겪고 많은 나름대로 순환을 겪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또 좁혀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학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제가 한 게 뭔데 그냥 친일파 역사, 우리 지금 역사학 체제는 바로 이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수에 야유회하죠. 일본 게이샤, 조선 기생들 갖다 놓고 파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역사 난도질했죠. 이 역사를 계승하지 말고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역사학자였어요.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백안 박은수 선생 역사학자였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 역사학자였죠. 단재신초 선생 역사학자였죠. 아까 말씀드린 임정 재무총장 이수영 선생 망명지에서 감시만화라는 역사책을 쓰죠. 망명지에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다 외워갖고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바로 이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를 계승하지 말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자. 요거 하나 주장하다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저를 기소했잖아요. 기소했더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우여곡절 끝에 고법에서 무죄로 바꾸고 대법에서 무죄 확정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졌지만 이 정신머리들이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사람이면은 식민사관 비판했다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1심 판사가 걸 갖다가 또 실형을 때리고 또 검찰은 거기다가 항소를 하는데 항소장에 뭐라고 썼냐면 저 이덕일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대한민국 검찰을 조선총독부 검찰이라고 비난하는 등 아주 죄질이 안 좋으니까 반드시 실형 살려야 된다. 이게 나라예요? 프랑스에서 나치 역사관을 비판했다고 프랑스 검찰이 그 역사학자를 기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딴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우리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평범한 역사관으로 만들자. 그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황국사관 비판하는데 황국사관이란 게 뭐냐면 큰 틀은 이거예요. 일본 민족이란 건 고조선 시대,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 우리 민족들이 건너가서 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국사관은 나중에 메이지 때, 명치 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일본 민족은 이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아니야. 일본 열도에서 자생했어. 그런데 여기에는 야마도회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이 고대 국가가 웬일인지 군사력이 아주 강했어. 그래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임나일본부라는 식민통치기관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사를 복원하는 거야. 이게 황국사관인데요. 이 사관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아직까지도 한국 국민들의 역사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란 합방 기념 사진 아주 자랑스럽게 메이지하고 그 메이지 바로 아래에 있는 인물이 이완용이에요. 이 역사관 그대로 하자는 거고요. 여기 한번 여러분 이 집 한번 보세요. 요즘도 이런 집 찾기 힘들어요. 이 친일파 윤덕영 집인데 아주 뭐 궁궐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죠. 나라 팔아먹은 대가. 이 집안은 순종의 황후였던 윤 씨의 백부고 이렇게 잘 살았어요. 반면에 독립운동가들은 저렇게 용수 쓰고 재판정에 갔는데 누구를 계승해야 되겠나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다카시 토우르라는 경성제대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패전한 후에 일본에서 조선학회란 걸 만드는데 일본의 뭐 친한파다, 뭐 조선학회다
하면 구급하거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조선학회, 친한파 정치인,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연대에 나오는 동방학기를 읽고 한국사학계를 평가하되 한국에서 동방학 연구는 일본인이 깔아놓은 내일위를 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일제 시기에 조선연구와 구무의 한국에서 조선연구 사이에 단층은 없을 것이다. 해방 이후 역사학이나 일제 때 역사학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왜 식민사학 비판하다가 재판까지 끌려가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성삼재 국장이란 분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일본에 역사 왜곡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일본 역사 왜곡 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 교육부 국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재 국장이 일본을 갔더니 일본 학자나 언론인들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 조작했다, 식민사하겠다. 근데 당신들 해방되면 우리가 조작한 역사를 갖다가 없애버릴 줄 알았더니 니네가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냐. 우리 비판하기 전에 니네 먼저 돌아봐라. 맞는 말이죠? 지금은 여기에서 그나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총론으로는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본론에 들어가면 서론에선 비판하고 본론에 들어가면 식민사학을 계속 반복하는 그 형태를 취하죠. 그 사람들 말을 장황하게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뭔 말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속내를 정확히 말해주는 이덕일 같은 학자를 죽여야 자기네가 산다. 그래서 싸움이 제로섬 게임이 된 건데요. 요즘 뉴라이터들은 그거 넘어갔죠? 반일 종족주의 읽어보셔 눈 뜨고 못 봐요. 우리 민족은 무조건 폄하하고 일본 민족은 무조건 찬양하는 책인데 그런 책의 공동 저자인 김낙년이라는 사람,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영훈하고 반일 종족주의를 쓴 사람이 지금 장관급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를 듣고 나니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이런 말 했을 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정상이면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야 되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자기네한테 딱 분리하면 무건수행, 침묵수행이에요. 일체 한마디도 안 해요. 오직 제가 있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시진핑 망한 규탄 학설대회를 했죠. 이게 정상인 국가예요? 우리가 중국의 일부였다는데 그 수많은 역사학자들, 저 이덕일이 식민사학 비판하니까 쟤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일치단결한 이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단 한 명도 공개적으로 시진핑 비판 안 했어요. 반면에 북한 갔다가 아까 원장님도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전 지금 북한의 정치체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그게 바로 49년에 이 홍기문이란 분이 누구냐면 벽초 홍명희 선생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1949년에 조선총독부 역사관이 뭐냐 딱 정리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1949년에 뭘 정리했냐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게 뭐냐. 첫째, 서기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500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나라 식민지인 낙랑군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남부에 임날군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49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나왔었죠. 제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니까 요 식민사학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요참에 끝내야 된다라고 해서 역사비평이라는 처음에는 노동운동 하러 가기 겁나하는 사람들이 대학원 가가지고 만든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제 개념 있는 학술진에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총독부 기관지로 바뀌었는데요.
고대사나 이쪽에 중세사까지 관한한 완전 총독부 기관지인데 거기에서 사이비 역사 해가지고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두 차례나 특집을 실어가지고 저를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했는데 거기나 실린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황국사관은 영원하다.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은 영원히 우리 민족을 지도한다.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조선일보에서 국자학계의 무서운 아이들이 뭡니까? 장곡도가 말한 거죠. 앙팡테리블. 앙팡테리블이 뭐예요? 기존의 질서를 갖다가 부인하는 게 앙팡테리블이죠. 우리 영원히 총독부의 신민이야 하는 게 앙팡테리블이에요. 프랑스에서 나치 역사관 훌륭하다라고 하면 프랑스의 유력지가 르몽드에서 아유 무서운 아이들 이러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한겨레 경향에서 엄청 대단한 역사학자가 나온 것처럼 엄청 뛰었죠. 이 분야는 한국사회 유일하게 보수 진보 없이 식민사가 한통속이에요. 이병도를 갖다가 요번에 검정교과서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병도를 독립운동가로 쓴 책까지 있어요. 지금 뭐 한국학력평가원 그 한 권만 가지고 문제 삼는데 한 권이 아니라 9종이 통과됐는데 9종이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편수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따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들어가요. 그 편수 지침대로 쓰면은 식민사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편수 지침에 따라서 써가지고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죠. 그 유명한 맹자에 나오는 50보 100보인데 마치 그 중에 하나만 100보 도망간 사람은 겁쟁이고 50보 도망간 사람은 용감한 거예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병도 아주 역사의 신으로 모시죠. 여러분 이기백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 공무원 시험 보거나 하려면 이기백이라는 사람이 있던 한국사 실론 다 배워야 됐죠. 쓴 거 한번 보세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병도 선생으로부터 입은 학은을 일일이 다 여기에 적을 길이 없다. 그 은혜에 만에 하나라도 갚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이 생각할 뿐이다. 이에 고증을 더하여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두개사학, 이병도 사학을 우리나라 실증사학의 대명사와도 같이 사용하게끔 된 것이다. 여러분 실증사학이 뭐냐면 식민사학이 이름표로 해방 이후에 식민자 떼고 실증으로 갈아 쓴 거예요. 이기백이 쓴 한국사 실론 보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식민지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 정작 고대 사료는 낙랑군이 있었을 때 쓴 중국 고대 사료들이 있잖아요. 거긴 뭐라고 말하냐면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낙랑군 장자면 그 땅은 요동에 있다. 귀지제 요동. 그 요동은 지금의 요동반도가 아니라 하북성 일대예요. 그래서 모택동이나 주울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네 중국 사료를 보고 너희 땅이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서운 아이들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평양에 있었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학자들은 다 동의한다. 그러다 보니까 캥기는 게 우리 해방공간 45년부터 48년까지 저명한 역사학자들 대부분은 많이 월북을 했어요. 북한 역사학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낙랑군은 평양이 아니고 북한 지역에서는 고대 한나라 유적 인물이 자기네가 무덤을 3,000개를 팠는데 고대 한사군 유적은 빵개다. 한 개도 없다. 라고 했는데 요 안정준이라는 무서운 아이, 그때까지만 해도 교수가 아니었어요. 요 안정준이라는 이 무서운 아이가 북한도 낙랑군을 발굴한 결과 평양에 있다라고 한다. 그런 거짓말 논문을 쓰고 시립대 교수가 됐어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귀경량이라는 인물은 카톨릭대 교수가 되고. 이게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총독부 만세했더니 6개월 만에 다 정식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수고 이제 매달리는 것들이죠. 이런 대한민국 공무원 몰람, 이 이기백이 쓴 한국사 실론 100% 봐야 됐잖아요. 또 여기에
이병도 못지않게 이 신석호가 한술 더 뜨는데, 이 이병도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역사학계 장학하고 문교부 장관까지 하죠. 허정과도내각 때. 그때 허정과도내각은 망한 거예요. 학생들이 피를 흘려가며 4.19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친일잔재 숙청하라는 거지 친입하러 갔다 장관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신석호는 고려대학교 국사학과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를 만들죠.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제일 뒤에다가 재직기간, 자기네 국사편찬위원회 간부 재직기간을 써놨는데 이 신석호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재직기간이 1929년부터 1965년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에 자기네 국사편찬위원회 사를 쓰면서 신석호 재직기간이 1929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가 자기네 전신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국 진보사학계에 뭐 대단하다고 하는 이 강만길 교수가, 제가 강만길 교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역사가의 시간이라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지도교수 신석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학문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같은 은하님들의 교육자로서의 충정과 학자로서의 폭넓은 학문관이 뒷받침되어 역사학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같은 뜻높은 뒷받침에 부응할 만한 결과가 되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비평이란 잡지가 왜 총독부 기관지가 됐고 하는지 여러분 다 닿죠 이제?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이분 2010년에 쓴 자기 자서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저명한 진보 정치가가 나는 이완용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국회의원도 못 됐을 것이고 뭐도 못 됐을 것이고 나는 이완용 선생님의 뜻높은 정치관에 부응하는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말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영, 이 사람은 나라 돈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거저거 딱 북한 땅 다 중국에 넘겨주고 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도 책인데요. 결정적으로 뭘 했냐면 독도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 해가지고 이 독도 문제 가지고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려오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한 분이 저한테 한 말이 그 다시 그려오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책임자를 불러다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그리는 거면은 독도는 그려와야 할 거 아니냐. 안 그려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그려오니까 다시 그려오라고 시간 줬는데도 그 지도에 역사학자 80명이 들어가 한 거예요. 처음에는 교원대 교수가 실수입니다 그랬어요. 80명의 역사학자가 지도 이렇게 보면서 독도가 왜 없지 이게 실수겠어요? 그러면 실수면은 다시 기간 줬을 때 그려와야죠. 안 그려와요. 여러분한테 그 사람들 쓴 논문, 독도에 관해서 쓴 논문 보면 여기 이해할 건 별로 많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써가지고. 근데 지도는 독도가 우리 땅이면 우리 땅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할 수 없이 원래 12억 원인데 11억 원 물어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지도 다시 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소송을 걸었죠. 그쪽에서. 서강대하고 연세대인데. 근데 이 사람이 패소 전략 비슷하게 가가지고 11억 원 물어내야 되는데 연대는 빵원, 서강대 1,000만 원 내고 끝났어요. 이 김영구 교수가 저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이 김영구 교수 편을 들어서 저를 기소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따라서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에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을 비롯한 선진 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뭐냐면
이 황국사관 논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아까 야마도에는 고대부터 군사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마도에는 6세기까지 철이 없어요. 제철 기술이 없어요. 고대에 제철 기술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엔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 백제에서 철을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철을 바치는데 그냥 바친 게 아니라 철을 지속적으로 바치겠다는 보증수표로 백제의 공주들, 왕녀들을 야마도에 인질로 보내고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가지고 저희가 철을 지속적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제정신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에 어떤 작은 나라 하나가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우리 핵무기 갖다 바칠게요. 계속 바치겠다는 보증수표로 부통령을 인질로 보낼게요. 이랬단 이야기예요. 이걸 버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 또 이사죠. 한 말 보세요. 자기가 나의 유학자금, 일본이 지금까지 6만 5천 명의 국비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학금이에요. 한 달에 우리로 200만 원씩 주고 등록금 전액 면제입니다. 이것을 연구생이나 석사이나 박사 3년까지 줍니다. 여러분들 분발해서 일본 문부성 유학생이 되면 가서 그 돈이면 저는 그 돈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들 둘하고 네 식구가 생활하면서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어떻든 이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이 6만 5천 명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 검찰은 이 사람을 대변했어요. 이런 검찰에 기소권, 수사권 다 줘야 돼요? 그래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검은 동기가 있는 돈을 받는다면 결국은 포섭되기 마련이다. 적폐가 된 친일파 청산과 더불어 친일파를 잘 식별하고 일본의 우익 세력이 한국인의 모습을 빌려 한국 자체를 침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적폐로 자리 잡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가 이 대중 강연 한 지 20년 넘는데 현실 정치 얘기한 적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이 나라가 과연 존속할 수 있겠는가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종수 원장님 진보 인사예요? 이종수 원장님 보수 인사의 애국보수. 그런데 이종수 원장님이 내일 모레가 바로 구순이신데 이분이 너무나 절박하니까 나오셔가지고 물도 한 모금 안 드시고 1시간 반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저 친일파 교수들 일본 한번 방학 때 갔다 오면은 보통 2억 정도 가져오는 거 쉽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강연 가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고 그 한 바퀴 돌면은 방학 때 교수 본고 위에 돈 챙겨갖고 온다는 거죠. 반일 종족주의 1호판 냈잖아요. 일본 서점에서 줄 세워놓고 팔았어요. 1인당 2권씩밖에 못 사게 했습니다. 저걸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일본 책값도 비싼데. 지금 또 모든 국가기관이 걸로 다 갔잖아요. 역사 관련 국가기관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박지양 서울대 교수, 친일파 윤치호 옹호하고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김낙년 아까 이야기했죠. 국사편찬위원장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 심의위원, 그 다음에 김영석 독립균형관장. 당신 독립균형관장 하면 가장 먼저 뭘 할 거냐 하니까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파산 선고해야 돼요. 우리가 다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야마도회가 다시 와가지고 다 점령했는데 나라 돈 가지고 그 국비 24억을 가지고 쓴 전라도 천년사에서 전라도로 고대부터 외인의 식민지다 라고 써놨다가 역사시민운동가들이 나서갖고 크게 반발해서 겨우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방후원본, 한반도에 전방후원본이 있으면 일본 무덤 중에는 앞은 사각형이고 뒤는 원형이고 물을 두른 무덤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많죠. 일본에 10,000기가 넘죠. 그게 여기 몇 개 있다고 일본 땅이라는 야마도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일본에서 한국에도 보니까 전방 후원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럼 전방 후원분의 기원도 한국이란 말 아니냐? 당연히 한국이죠. 근데 제가 놀란 건 북한의 조이승이라는 학자가 벌써 20년도 전에 쓴 책에서 전방 후원분이라는 건 조선 고유의 묘대다. 우리 무덤은 다 사각형 아니면 원형 아니냐. 그 무덤 앞에 제단을 놓잖아요. 그 일본의 가야계 백제계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현지인들에게 위세를 보이기 위해서 무덤을 통합해가지고 전방 후원분을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짠 조선 고유의 묘대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일본 큐슈 구마모토에 있는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라고요. 일본에서 국보급의 고분인데 여기 팠더니 전부 다 백제계 유적 유물이 나와요. 일본에서는 절대 이 고분 발굴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일본은 발굴을 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일왕실을 관할하는 행정관서가 어디예요? 국내성이죠? 국내성의 허가권이 있어요. 근데 절대 발굴 허가 안 내줘요. 일본에서 자기네가 가장 크다고 자랑하는 게 인덕능이라는 건데 일본의 인덕왕, 인덕천왕능이라는 거죠. 그거 원래 고증된 게 아니라 메이지 때 다 능묘 참고도라는 책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다 찍은 거예요. 정확하다면은 일본에 예를 들어서 뭐 150명의 일왕들이 있는데 그럼 이 고분이 왕릉급 고분이 150개 넘으면 안 되잖아요. 훨씬 많아요. 다 갖고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인덕천왕릉이 가장 크다는 건데 한 바퀴 삥 돌아보면은 4km가 돼요. 저도 한번 이 일본의 오사카 근처 사카이시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한 바퀴 쭉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도굴돼 가지고 그 무덤에 도굴품 일부가 미국 보스턴에서 나타났어요. 어느 나라 거 같아요. 백제 거예요, 백제 거. 그래서 일본사라는 거는 일본의 4세기 무렵에 큐슈나 이쪽 지역에 유적유물 발굴해보면 대부분 가야 거예요. 그 다음에 5세기 이후에 유적유물 발굴해보면 대부분 백제 겁니다. 그래서 백제계가 그 처음에 야마도에란 나라는 저 큐슈 남부 미야자키라는 곳에서 출발하는데 그 야마도의 시조의 발장지라 그래 일본에서도. 거기에서 나온 철모와 저 경상북도 고령 대가야가 있었다는 경상북도 고령에서 나온 철모하고 투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다 이 세력들이 오사카 근처 나라로 가면서 백제계로 바뀌는데요. 나라, 이름 자체가 나라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전 처음에 한 20몇 년 전에 나라에 한번 딱 도착해 봤더니 그냥 여기가 백제네. 가서 보면 느껴요. 일본 사람들이 이 공주 부여 와보면 우리 옛날 조상들이 여기 살았네라는 거 느낀다 그러죠. 왜냐하면 663년에 백강전투, 그러니까 신당연합군이 신라당연합군이 한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백제 부흥군하고 외서 지원군이 오잖아요. 이들이 한 편이 돼가지고 백강전투를 663년에 치르는데 이때 신당연합군이 이기면서 백제는 비로소 멸망하는데요. 그래서 백제 부흥군의 수도인 주류성이 함락돼요. 그때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주류성이 함락됐다. 백제라는 이름은 이로써 끊어졌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언제 다시 가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야마도의 지배층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역사를 갖다 거꾸로 바꾸는 게 황국사관인데 황국사관의 악질 변조, 그러니까 황국사관은 대한민국 역사학계 대부분이 고대 사학계는 100% 추종하고 있고요.
고대사학계도 총론에서는 황국사관 비판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가면은 다 황국사관 일색이고, 그 다음에 이 뉴라이트들은 그냥 뭐 식민사 비판하는 척도 안 하고, 그래 우리 한국 식민이라 어쩔래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역사 관련 국가기관을 100% 다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힘나가지고 아시아판 나토 만들자. 여러분 아시아판 나토 한답시고 자유대가 한국 상륙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그때 갈 거예요. 일본 전략은 바뀐 게 없어요. 일본은 뭐냐면 야마가토 아리도모라는 일본 육군 대장이 있어요. 조수본 출신인데요. 야마구치 본 출신인데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토는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야마가토 아리도모는 이 군부를 장악했는데 이들이 만든 생명선 이익선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생명선 이익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생명선 하면 일본 열도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가 생명선이에요. 자기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주가 자기네 이익선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뀌어서 일본 자유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나토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나토군 들어오는 순간 예전에 동학농민혁명 때 일본군 진주한 거하고 100%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보지 않아도 그냥 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걸 막으려면 먼저 정신무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신 너무 썩었어요. 특히 지식인들. 서울대라는 데서 예전에 이광수의 그걸 봤더니 자기는 이광수가 경성제대 다닌 걸 몰랐는데 보니까 이광수가 경성제대 다닌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 동문으로 넣어야 되겠네. 이광수가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그러니 온통 친일파 세상이 돼가지고 이 지식인들이부터,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좌파 레지스탕스들보다도 우파 민족주의 레지스탕스인 드고르 일파가 나치를 더 청산했어요. 프랑스 불과 4년 집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히 가혹하게 처벌한 게 지식인들이에요. 신문기자들 나치 찬양하는 걸 하나 썼으면 다 죽였어요. 지식인들 아주 가혹하게 숙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랑스가 앞으로도 외국의 식민지배를 침략을 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지식인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지식인들이, 이 뉴라이트들이 처음에 뿌리가 어디냐면 다 서울대 주사파, 주체사상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국가 활동을 하다가 자기는 잘못됐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뉴레프트 운동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를 하는데 전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식인들이 저 국자 전체주의는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탄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러시아를 망명하지 않고 영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쪽으로 망명해요.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모여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라고 하면서 유럽이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복지제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주체사상파들도 이게 좌파가 문제 있네라고 하면은 이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 이게 전체주의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네 하면은 뉴레프트 운동으로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해야지. 국가운동하던 사람들이 뉴라이트 해가지고 뉴라이트 코드 딱 2개예요. 자기네가 추종하던 북한을 반대하는 반복 친일, 이게 정상이에요? 너무너무 무식해가지고 저는 딴 걸 떠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자유총연맹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반공연맹이었죠? 그럼 자유총연맹이 한국 우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자유총연맹에서 노선전환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뉴레프트 운동해야 돼요? 여기가 뉴라이트 운동해서, 라이트는 뭐냐? 애국이고 민족 아니냐? 지금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우리는 애국 민족,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죠. 반공총연맹에서 우리 뉴 레프트 운동할 거야, 우리 좌익이야,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현재 비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건 당파 정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파 진영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나부터 역사관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가는 이 상태로 조금 더 가면 일본 자위대 들어와요. 그럼 또 망하는 겁니다. 이거 현실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역사관으로 무장하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책도 좀 보시고 이걸 좀 들으시고 하는 그래서 광복회 서울지부에서 이런 행사를 열어준 게 대단히 이제 고마운 거고요. 이제는 저쪽 뉴라이트나 이런 잘못된 정권 쪽에서 이 역사 못 바꾸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이 강좌를 개최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덕일 소장님께서 힘찬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